제가 이어갖고 대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뒷부분 몇 개 안 남은 거 말하고 프라이온 얘기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유전자 치료가 여기 보시면은 2000년도 초반이죠. 그러니까 2000년도에 픽을 치고 초반 부분에 가면 계속 감소해요. 그러면서 2010년도 현재 이제 2020년도인데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때문에 다시 조금 뜨고 있죠. 근데 유전자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전달 방법이에요. 플라스미드 DNA를 가지고 플라스미드 DNA가 세포 안까지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사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효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효율.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세포치료도 사용했었고, 근데 세포치료는 너무 고가고, 아직까지도 특정한 부분에서만 적용이 가능하지 전체적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이럴 벡터 시스템을 사용을 했었는데 바이러스 벡터도 위험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웬만한 질환에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질환에만 사용이 가능하느냐? 바이러스에 대한 부작용을 감안할 수 있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코비드 19 뭐 코비드처럼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아데노바이러스 중국이나 지금 러시아에서 백신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접종을 시작을 했어요 벌써. 그것들이 다 이 아데노바이러스 시스템을 사용한 겁니다. 바이럴 벡터 시스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인 개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요는 단순하게 두 가지 벡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은 전체 유전자 중에서 특정 부분을 제거한 막단백질 1번이라고 합시다. 캡시드 1번을 빼버리고 여기에다가 멀티클로닝 사이트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뭐예요? 타겟 진을 집어넣은 플라스미드가 하나 있고요. 캡시드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정상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캐리어 벡터나 아니면 셔틀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플라스미드는 이게 만약에 캡시드 1번, 2번, 3번이에요. 그러면은 요 빠져있는 캡시드 1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플라스미드예요. 그래야 타겟 유전자, 뭐 GFP가 됐든 타겟 유전자로 리플레이스 된 이 부분을 얘가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플라스미드를 세포에 1번, 2번을 동시에 트랜스펙션해서 전달해서 라이브 바이러스를 만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었어요? 결손된 캡시드 1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2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캡시드 1번 단백질을 계속 생산해내는 세포주라고 얘기했어요. 세포주. 바이러스를 만들기 위한 세포주, 막단백질을 갖고 있는 생산세포주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다가는 1번 플라스미드만 트랜스펙션 해주면은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이거는 한 가지 특정, 아데노바이러스, 렌티바이러스, 뭐 아데노 어소시에이트 바이러스, 특정 바이러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바이러스 벡터, 바이럴 벡터라고 하는 시스템의 공통 컨셉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1번에 완벽한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이 뉴 바이러스, 여기서 만들어진 이 뉴 바이러스가 어때요? 다시금 아무 세포에나 재감염이 가능해요. 근데 이 재감염이 가능하면은 유전자 전달 시스템으로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제적으로는 이 생산세포주 또는 헬퍼 플라스미드라고 그러는데 이 헬퍼 플라스미드가 있을 때만 라이브 바이러스가 생산이 돼야지 아무 때나 이 바이러스가 재감염이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바이러스 통한 유전자의 발현을 컨트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는 재감염이 되지 않는 흔히 이제 어려운 말로 어테뉴에이션 된 또는 결핍된 그런 바이러스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라이브 바이러스는 만들어지는데 스스로 증식할 수가 없는 거죠. 증식이 되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가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결손을 시키고 그거를 보충해주는 그런 형태로 바이럴 벡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뒤에 몇 번이고 다시 나오겠지만 모든 바이럴 벡터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자가 있고 결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된 유전자를 보충해주는 시스템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데 그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증식능이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생산할 수 있는 세포주, 그러니까 결손된 유전자를 보충해주는 그 세포주를 생산세포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생산세포주가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핵 T셀이에요. 이 아데노바이러스 생산세포주로 처음에 이제 개발이 된 그런 세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컨셉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뒤에 또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 바이럴 벡터 시스템 지금 뭐 TV에 나오건 어느 회사에서 나오건 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기억하시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타겟이죠, 타겟. 타겟 유전자를 어떤 걸로 넣어주느냐. 중요한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유전자들은 대부분 다 DNA예요, DNA.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항상 발현시켜주기 위한 프로모터가 존재를 하는데 바이러스의 프로모터를 사용하죠. 플라스미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로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RNA 백신이라고 하는 거, 화이자에서 만든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요 CMV 프로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바이러스의 아이리스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 그 스스로 자체로 프로모터에 영향을 할 수 있고 양성가닥, 그러니까 mRNA죠. mRNA를 바로 단백질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듯이 레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이제 아데노 부속바이러스 AAV, 그리고 B바이러스가 이제 일반 플라스미드를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크기적으로 각각 패키징 크기라는 게 집어넣을 수 있는 유전자 크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플라스미드에는 10kb 이상까지도 넣을 수도 있고, 아데노바이러스 그리고 레트로바이러스는 사이즈가, 바이러스 자체의 사이즈가 좀 아데노바이러스는 크기 때문에 유전자 크기도 키울 수 있어요. 근데 레트로바이러스도 뭐 어느 정도까지는 삽입할 수 있는 유전자가 사이즈를 7에서 8kb까지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4kb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의 사이즈도 그 사이즈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보다 큰 유전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바이러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리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복제할 수 있는 유용한 유전자들만 함유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잘라서 버리게 되죠. 그럼 힘들게 바이럴 벡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한번 감염시키고 그 바이러스를 또 얻어야 프로듀싱 셀 라인에 세포주에 감염시켜서 또 다시 증식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바이러스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라 피곤하죠.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 네 가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이러스로는 레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 그리고 비바이러스로 플라스미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 플라스미드로 사용하는 거는 가능하면은 프로모터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CMB나 SV4를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은 그 곤충 세포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플라스미드들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곤충세포가 동물세포보다 키우기 쉽고 증식도 빠르고 이런 면역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생겨요. 곤충은 신기하게 사람하고 다르게 아니 또는 포유류하고 다르게 면역 반응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곤충 세포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생산을 하게 되면은 동물 단백질과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동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신기하죠. 뭐 핵 293 셀에다가 패키징 셀이라고 프로듀싱 셀 또는 패키징 셀이라고 해서 이원을 트랜스진 이원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원이 패키징 셀에는 존재하는 거고요. 요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을 해서 요 트랜스진을 생산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생산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똑같잖아. 전체 유전자인데 이원이 결손돼 있어. 그리고 원하는 타겟 유전자는 들어가 있죠. 이게 바이럴 벡터, 백본이라고 얘기하고요. 패키징 셀에 이원을 공급을 미리 해놓은 거죠. 발현시키게끔. 그러면 이 플라스미드가 들어가면 라이브 바이러스가 만들어져서 감염을 하죠. 타겟 셀이라는 거는 유전자 발현시키는 일반 세포. 여기서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이 세포로 감염이 되면 다시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 수가 있죠. 이런 거를 계속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럴 벡터로 만든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해서 또 더 증식을 시키고 싶으면 패키징 셀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다시 생산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실제 판매하는 플라스미드예요. 아데노바이러스, 이제 백본 플라스미드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진 오브 인트레스트죠. 여기에 CMV 프로모터 있고 여기에 있는 멀티클로닝 사이트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삽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벡터가 바이러스 백본 벡터라고 해서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다 들어있는 그런 플라스미드예요. 근데 일부 유전자가 결손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패키징 셀에서만 좀 고급이 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증식을 안 할 테니까요. 근데 요거를
두 개의 유전자를 셀에다가 같이 트랜스펙션을 해서 이런 라이브 바이러스를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두 개를 박테리아에다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요. 그러면 박테리아 안에서 두 개가 이제 합쳐지게 되는 거죠. 합쳐지면서 하나의 리컴비넌트라고 되어 있죠. 퓨전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요 사이로. 하나의 유전자 전달을 위한 플라스미드와 바이러스 백분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플라스미드를 만들죠. 그럼 이 하나의 플라스미드를 세포 안에다가 패키징 셀에다가 트랜스펙션을 하면 라이브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게끔. 근데 이 라이브 바이러스는 타겟진을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세포에 감염이 되면은 유전자 전달이 가능한 거죠. 여기다가 코비드 19 유전자를 넣으면은 얘가 단백질로 만들어지면 그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생산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백신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 지금 코비드 백신의 어려움이 많은 이유가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 이건 아데노바이러스인데 아데노바이러스도 이렇게 헥손이라고 하는 스파이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스파이크를 갖고 있고 그 스파이크를 타겟으로 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도록 얘를 항원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이하게 이 타겟하는 요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대해서 항체가 잘 안 만들어져요. 이유는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어떤 뭐 면역 억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요. 면역 반응이 원활하게 부스팅이 돼야 된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확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꽉 잡고 있다가 한 번에 터트려요, 이 바이러스는. 그래서 한 번에 뭐 데미지를 준다든지 염증의 급격한 증가로 손상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병을 유발합니다. 여하튼 이게 아데노바이러스 시스템이에요. 앞에 설명드린 이거하고 똑같은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포 안에 뭐 같이 집어넣는 게 아니고 아예 하나의 플라스미드로 완벽하게 박테리아에서 리컴비네이션을 시킨 다음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더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확률을 높여준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하튼 다양한 비슷한 방법으로 바이럴 벡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AAB예요. 아데노 어소시에이트 바이러스, 부속 바이러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뭐 거의 동일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AAB의 특징은 인터널 터미널 리핏 양쪽에 반복 서열을 갖고 있어서 이게 있으면 뭐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세포 숙주 유전자 삽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유전자의 발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AB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앞에서도 나왔지만 DNA 바이러스 중에서 단일 가닥이고 스스로 증식을 못해요. herpes 바이러스나 아데노 바이러스 같은 이런 헬퍼 바이러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2937 똑같아요. 이완이 발현되는 패키징 셀에다가 요 AAB 트랜스펙션하고 패키징 플라스미드죠. 요거 트랜스펙션하고 아데노바이러스 이완 결핍된 일반적으로 타입 5 아데노바이러스라고 얘기해요. 요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그냥 아데노바이러스에 이완이 결핍된 요 바이러스를 감염시켜주면은 이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소스들 폴리머레이즈나 아니면 단백질 분해 효소나 아니면 단백질 뭐 생산 요소를 이용해서 이 AAB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 AAB가 타겟 세포에 감염이 되면은 그 세포의 특정 크로모좀에 유전자를 삽입을 하고 바이러스 단백질도 만들어지겠지만 이렇게 타겟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단백질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다시 라이브 바이러스는 생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느냐? 리플리케이션이 디펙티브된, 그 결손된, 아니면 문제가 있는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죄다, 모든 바이럴 벡터들은 다 뭐겠어요? 리플리케이션 디펙티브예요. 그러니까 복제 불루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복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독성이 없는 바이러스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바이러스가 뭐 자체적으로 다른 바이러스와 조인이 되거나 합쳐지면서 아니면 다른 바이러스의 부스팅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A에 B도 동일합니다. 근데 뭐 바이러스의 특징상 헬퍼 바이러스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완이 없는 애가 아니고 정상 바이러스를 만약에 공급을 한다고 그러면은 얘는 계속 증식을 해서 또 감염되고 또 감염되고 이럴 거 아니야. 몸에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러니까 증식을 하지 않는 특정 단백질이 결손된 바이러스를 헬퍼 바이러스로 사용을 해서 증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생산돼서 나오는 바이러스는 두 개가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데노바이러스랑 뭐랑 AAB랑. 근데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뭐 대량으로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소량만 헬퍼로 넣어주기 때문에 대부분 생산되는 거는 AAB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데노 어소시에이트 바이러스. 제일 많이 사용되는 유전자 전달 벡터 중에 하나예요. 개념도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 개념도나 이 개념도나 뭐 많이 다른가요? 여기다가 그 아데노바이러스 플라스미드를 넣어줘도 돼요. 근데 효율이 낮겠죠. 그리고 바이러스의 농도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바이러스의 농도를. 그래서 실제 알고 있는 바이러스 농도를 아주 저농도로 전달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구입하면은 직접 사용하실 수 있어요. 주문하면은 플라스미드 2개 줘요. 이렇게 1번 플라스미드, 이제 셔틀 플라스미드라고 하는데 1번 플라스미드랑 바이러스 백본 플라스미드 이렇게 공급을 해줘요. 근데 이 셔틀 플라스미드에 유전자 삽입될 수 있는 거를 완벽한 플라스미드를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리니어돼 TA 클로닝 벡터처럼 이렇게 리니어돼서 한 번만 유전자 삽입할 수 있는 거를 한 뭐 5번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5번만 사용할 수 있게끔 더 이상 이 플라스미드를 우리가 박테리아의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계속 증식해서 아무 유전자나 무한대로 사용할 수 없게끔 한정 지어요. 이렇게 2개 주면서 시스템 만들어 갖고 막 500만원 막 이렇게 해서 팔죠. 굉장히 고가예요. 연구자들은 가능하면은 이거를 불려서 쓰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죠. 회사에서는 증식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야지 계속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AAB도 동일하고요. AAB는 더 비싸요. AAB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바이러스 타입마다 AAB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 2번, 3번하고 7번 타입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 이게 삽입되는 크로모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AAB 같은 경우는 타입을 잘 선택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장기에 특이적으로 유전자 전달이 가능해요. 뭐가? AAB가. 오케이. 그렇고요. 다음이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플라스미드예요. 플라스미드. 바이러스 벡터. 아, 찝찝해. 저거 썼다가 잘못되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냥 네이키드 플라스미드라고 해요. 왜? 그냥 바이러스가 아니고 헐벗은 그러니까 완전히 자연산 DNA라는 얘기죠. 이거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엠피시린, 레지스턴스진, CNV 프로모터로 여기다가 원하는 안티젠 코딩 시퀀스라고 돼 있죠. 안티젠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유전자를 삽입을 하겠죠. 그리고 이 플라스미드를 전달을 하는데 이런 진건을 쓰기도 하고요. DNA 백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진건을 써서 유전자를 집어넣기도 하고요. 또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고 전기 충격을 줘서 전달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리포펙타민 리포좀은 리피드 포스포리피드 이렇게 돼 있는 아이예요. 인지질. 그러면은 요 바깥쪽은 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들어가죠. 그러면 차지가 있는 쪽으로 DNA가 플라스미드들이 들어가고 나머지 바깥쪽은 지질이죠.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된 다음에 세포질에 퓨전이 돼서 DNA를 세포질 안으로 세포막을 통과해서 집어넣게 해주는 그런 방식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안전하긴 해요. 얘가 가장 안전.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해요. 근데 효율이 가장 낮아요. 어떻게 효율을 높일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뭐 인지질 워낙 유명해졌으니까 이런 인지질을 활용을 하면은 더 많이 투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DNA 백신은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뭐 전달이 어렵다는 거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단점이고 다음으로 내재되어 있는 아무도 증명한 적은 없어요. 근데 내재되어 있는 단점이 있어요. 무엇일 것 같은가요? DNA는 RNA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RNA는 쉽게 파괴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한 다음에 단백질을 만들고 그 존재가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DNA는 어때요? 플라스미드 DNA. 세포가 지속적으로 증식할 때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안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플라스미드 DNA는 잘 파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DNA들이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더 좋은 벡터 시스템을 만들고 유전자 전달 시스템을 만들면은 유전자 치료라는 거가 굉장히 곽강받는 약물 치료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은 가능한데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는다면은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 거고 인류 과학 발전에 공헌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건 플라스미드, 일반 플라스미드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셀 트랜스펙션이라는 방법을 활용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익스프레션 플라스미드를 DNA 자체를 이런 리포좀, 아까 리포펙타민 똑같은 개념이에요. 포스포리피드, 양 전하를 띠고 있는 아이죠. 그러니까 DNA는 음전하를 띠고 있고 얘가 양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이렇게 감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은 다음에 멤브레인 세포막과 이 리포좀이 동일한 인지질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퓨전이 돼서 세포 안으로 진입이 되는. 바이러스가 엔도사이토시스 되는 거 퓨전돼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유전자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엔도좀 형태로 유전자가 전달이 되고 그 DNA가 핵으로 들어가서 트랜스크립션
RNA 만들고 RNA가 단백질을 만들고 리보솜에 의한 유전자 전달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시적인 유전자 전달, 트랜전트하게, 그리고 스테이블 유전자 전달, 스테이블 셀 라인, 뭐 안정적으로 계속 유전자를 단백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게 일반적인 DNA만 전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죠. 효율은 좀 낮지만. 오케이. 그렇게 해서 플라스미드 DNA까지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배우게 되면은 진 클로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클로닝, 바이럴 벡터 시스템, 몰레큘라 우리가 이제 분자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유전자 전달의 방법에 대해서 전체를 다 배우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걸 뭐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이 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럴 벡터와 유전자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이럴 벡터 시스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프라이온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 가지씩 얘기하시고 아니면은 질문 없으면은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죠. 질문 주세요.